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많은 우리 스테이크홀더즈 반갑습니다. 저는 ISB 지금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서정우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ISB가 발표한 일반적 표시와 공개 초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두 번째 웨비나입니다. 여기 두 번째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웨비나에서 우리 제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IASB의 이 프로젝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의 박일홍 수석연구원과 오늘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영향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고 하는 세미나나 워크숍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만남의 자리를 적극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비나가 앞으로도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하나의 그 변화는 그 의견 조회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말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의 고의견을 받는 시한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를 3개월 연장하여서 올 9월 30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잘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용들은 오늘 8시까지 45분간 진행되고 45분 되면은 정확하게 끝날 예정입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의 다음 일정도 차질 없이 잘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미리 떠나셔서 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한 웨비나를 IASB 웹사이트에 녹화해서 녹음을 해서 다 올려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웨비나에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그 중간 합계 subtotals와 또 캐테고리 범주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웨비나의 주요 주제입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지막에 아주 작은 현금 흐름표에 관련돼서 작은 수정사항, 제한사항인데 그것도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웨비나를 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은 발표자의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 IASB 또는 IFRS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자료는 이미 발표된 공개 초안과 관련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웨비나가 진행하는 중에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은 그 텍스트 박스에 한글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 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밋 버튼을 보내시면은 그 웨비나 45분 동안 웨비나 전에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그 한국회계기준원의 박일홍 수석연구원, 즉 영국의 런던에서 파견 나와서 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표시와 관련된 프로젝트 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박일홍 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회님. 저희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그 공개 초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는 이용자와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용자들의 강한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개 초안을 개발했습니다. 공개 초안의 제한 사항은 4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 둘째, 정보의 세분화, 셋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의 개선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와 현금흐름표의 개선을 다룹니다. 정보의 세분화와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는 향후에 있을 저희 웨비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소연님? 네. 그리고 저희 주요 토픽인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중간합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IS 1번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수익과 당기 순이익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 중간에 구체적인 중간합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 간에도 중간합계의 계산과 표시가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웨비나에서도 이러한 실무 다양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실무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리서치를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표시의 실무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룹별 기업 미팅, 개별 미팅, 더불어서 다양한 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100개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중간합계 명칭은 유사했지만 계산 방식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 기업 중에 63개 기업이 재무제표에 영업손익을 제시했지만 적어도 9개의 영업손익의 정의가 서로 달라서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업들이 지분법 손익과 확정 구별부채 이자 비용을 영업손익에 다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해결책으로 이런 중간합계를 이제 좀 더 많이 규정을 함으로 해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합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영선님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먼저 재무범죄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재무범죄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의 목적은 이용자들이 기업들의 재무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기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재무범죄는 기업의 파이낸싱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면 세 가지 손익이 재무범죄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재무활동에서 생긴 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 두 번째, 기타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마지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재무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재무범죄의 주된 항목인 재무활동에서 생긴 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재무활동을 정의하고 그 정의를 IS 7번 현금흐름표에도 포함했습니다. 재무활동의 정의는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차입금을 캡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본 제공자가 제공한 자본을 되돌려받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상받는 것이 재무활동 정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정의를 충족하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본드라든지 론, 모기지, 리스채무 등을 재무활동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예상할 수 있는 주된 비용은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비용이나 일부의 경우에는 특정 형태의 부채에 대한 차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론이 재협상되거나 부채가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는 경우에는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항목들이 재무범주에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이제 아주 전형적인 재무활동의 내용인데,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정급여 부채, 충당 부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과연 재무활동인가 또는 그 영업활동인가 하는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확정급여 부채 이자 비용을 종업원 급여원가로 봐서 영업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이를 향후에 지급하게 됨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봐서 재무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다른 의견이 있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견해 차이가 오늘날 표시되는 영업손익 중간합계의 실무 다양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때 해당 비용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시의 일관성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항목을 일관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러한 항목을 재무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무활동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이러한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재무범주로 분류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충당부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제 복구 충당부채, 장기보증 충당부채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대가 할인의 상각도 또한 재무범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도 재무범주로 분류되나요? 네, 앞서 설명한 재무범주로 분류되는 두 항목은 모두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인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재무범주로 분류되는 이러한 두 항목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초과연금을 기업의 파이낸싱의 일부로 보고 있고요. 기업의 현금 관리가 종종 이제 debt equity financing에 대한 의사결정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과연금은 채무상환, 배당 지급 또는 주식 매입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초과연금을 보유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운전자본으로서 현금 보유를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는 단기 유동성 투자를 위해서 초과연금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현행 R7번 현금운용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정의하고 있고 실무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초과연금에 대한 비용치로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일관된 표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IFRS 15분의 수익인식 기준서와 관련된 고객과의 계약,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 그런 이자 수익이나 하는 내용들은 또 재무범주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네, 매출 채권과 같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재무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FRS 15와 같은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지급 조항, 고객과의 수익 계약에서 발생한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차입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범주로 분류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재무범주에 분류되는 수익과 비용 항목,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범주인 투자범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일용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투자범주는 개별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회사의 다른 자원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수익 정보를 전달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투자 수익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실무에서 투자범주에 포함되는 주된 항목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네, 그러면은 재무활동에도 여러 가지 주요 요소들이 있었는데 투자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큰 분류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투자범주는 모두 자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범주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 투자손익, 투자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 투자손익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회사의 다른 자원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의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상호 연관이 요구되는 자산, 예를 들면 유형자산은 제외됩니다. 현금 창출 단위 자산 그룹이나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비즈니스도 투자 범주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익 측면에서 보면은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이라든지 주식 투자에 따른 어떤 배당금 수익, 배당 수익이라든지 또는 투자 부동산에 했을 때 얻는 그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이 투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투자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결국 투자 범주에 분류가 되나요? 비용 측면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 대한 비용은 자산 손상, 자산 처분 또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증분 비용이 투자 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 투자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이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투자 범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세 번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필수적이냐 필수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일원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분법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서 필수적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그 손익과 현금 흐름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또는 필수적이지 않은의 구분은 투자의 정의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회사의 다른 자원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은 필수적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이 아니라 관련 손익이 투자 범주에 포함되는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입니다.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범주에 표시되지만 영업손익 및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중간합계에 표시됩니다.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지분법 손익뿐만 아니라 지분법 투자의 손상, 손상 환입, 처분 손익도 포함합니다. 네, 지금 이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가 필수적이냐, 필수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우리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및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정의는 IFRS 12 타기업 지분에 대한 공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 실체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간의 유의적인 상호 의존성을 필수적에 대한 지표로 제시합니다. 불간의 통합된 비즈니스 라인, 공급자 고객 관계, 브랜드 네임 공유 등을 유의적인 상호 의존성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범주인 또 중간 합계를 만들어내는 영업 손익입니다. 영업 손익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법인세 비용 그리고 중단 사업 손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법인세 비용과 중단사업 손익의 표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현행과 같이 법인세 비용과 중단사업 손익은 별도의 범주로 표시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재무범주, 투자범주, 그다음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과 중단 사업 손익 표시 등에서 알아봤습니다. 저 마지막 주제 가장 중요한 영업범주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좀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범주를 디폴트 범주 또는 잔여범주로 정의했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이 영업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무범주, 투자범주 및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기업의 주요 사업 활성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이 영업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영업범주는 사업을 위한 영업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손익도 포함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영업손익이 가장 중요한 그 중간 합계 정보가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저는 간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한국에서와 하는 같은 방식으로 좀 더 직접적인 정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 영업손익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자녀 범주로 정의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ICB에서는 영업손익을 직접 정해달라는 요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사업 모형에 적용할 수 있고 어떤 항목이 영업인지, 영업 외인지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영업손익을 디폴트 범주 또는 자녀 범주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해서 기업별 영업손익의 비교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을 분류 표시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녀 범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영업 외 손익범주 또는 기타 손익범주를 신설하게 되면 실무 다양성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업범주를 자녀범주로 정의한 것은 수익과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견해와 일관됩니다. 영업손익은 제한적인 예측가치를 가지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도 포함합니다. ICB는 예측가치를 특정 수익이나 비용이 영업인지 아닌지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특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영업범주는 해당 보고기관에 기업의 영업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ICB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했고요. 이용자들은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공시 정보를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비경상 항목, 차감 전 영업손익을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손익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특히 또 비경상 수익과 비용은 주석으로 별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손익 중에서 그 예측력이 뛰어난 항목만 모은 어떤 영업손익도 이용자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예측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영업손익까지 설명을 했는데 또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 논점이 일반 그 제조업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항목들이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이런 재무와 투자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이런 손익계산서의 손익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그 실무적으로 좀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 파이낸싱이나 인베스팅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낸싱이나 인베스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의 하나라면 이를 영업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 활동이 뭔지 거의 도움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네, 주요 사업 활동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활동이 보고 부문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 보고 부문의 활동은 기업의 주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요 사업 활동의 개념은 은행, 투자회사,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등 일반 모형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일반 모형에서 투자범주나 재무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영업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만 적용됩니다.
즉 영업이 디폴트 범주 또는 잔여 범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일반 모형에서 영업손익의 정의에 주요 사업활동의 개념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금융기업, 기관과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몇 개의 그 지금 질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질문 내용은 일단 거의 여기 이 발표 준비 자료가 거의 신속하게 끝난 다음에 거기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강영 선생님 계속해 주시죠. 예, 슬라이드 왼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파이낸싱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으로 고객금융을 제공하는 기업들만이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또는 고객에게 자동차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 수익과 관련 이자 비용의 차이인 순이자 마진은 이러한 기업들의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관련 이자 비용은 이자 수익과 함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인베스팅 쪽이 있는데요. 그 특정 기업에 적용되는 파이낸싱과는 다르게 인베스팅 쪽은 특정 형태의 상황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경우에 인베스팅은 사업의 주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주된 사업 목적인 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주요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범주에 포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모형에서는 재무범주에 표시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금융기관의 경우는 이제 모두 영업손익에 포함시키게 되겠네요, 결국은.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들은 일반 모형에서 재무범주에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 표시에 대해 회계전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무활동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범주에 포함하거나 고객금융과 관련된 수익 비용만을 영업범주에 포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고객금융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범주에 포함시키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런 옵션을 추가했군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13에서 고객금융을 제공하는 그 일반 사업에 대한 사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러한 은행들은 고객 대여금에 대한 파이낸싱 소스를 다른 활동과 구분해서 식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들은 재무활동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손익에 포함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슬라이드 초록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은행들은 재무범주에 포함된 항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무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를 미스리딩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고객금융과 관련된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영업손익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고객금융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자 수익을 영업범주 안에 중간합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사업과 펀딩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재무범주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개초안에는 이제 그 질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던 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비타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에비타가 공개 초안에서 제안하는 그 세 가지 중간 합계 중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그 접수된 질문의 두 번째 것도 에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질문과도 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같이 박유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비타를 세 가지 중간합계 중 하나로 정의하지는 않았고요. 에비타를 정의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에비타가 다양한 분석에서 유용한 출발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말고는 에비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또는 컨셉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비타가 분석의 유용한 측정치가 아니라는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SB는 에비타와 유사한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이라는 측정치를 정의했습니다.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의 표시는 강제 상황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 측정치를 제공하는 기업들 간에 비교 가능한 측정치가 될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은 경영진 수가 측정치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과 다르게 정의하고 자발적으로 표시한 에비타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로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 즉 감가상각비나 또 영업손익이나 이것은 모두 IFRS 규정에 맞춰서 계산된 측정치인데 이 측정치를 에비타로 명칭을 지칭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통일성도 확보되는데 비교 가능성도 제고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에비타로 명칭할 것을 고려는 했지만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손익의 구성 항목이 에비타의 그 각 약어들이 의미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업손익을 EBIT와 동일하게 본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오히려 재무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EBIT와 비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에비타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질문 중에 같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서미션에 보면은 에비세라는 개념과 우리가 영업손익과 필수적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손익 그걸 합친 그 서토탈이 그건 하나는 이제 IFRS 규정대로 만들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그 이용자 중에 많이 사용되는 에비세 개념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 개념하고 결과적으로 그 생각이 반영된 것이 감가상각비 차감적 영업손익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권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에비타하고 100%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그 근사한 서로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감가상각비 차감적 영업손익을 이제 적극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서미트 한 것처럼 에비세 개념도 마찬가지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비타와 마찬가지로 에비세 개념도 많이 논의는 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에빗과 에비타를 직접 정의하고 정리한 것보다는 지금 IFRS 규정상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합계를 활용하도록 많이 저희가 권장한 그 제안이 지금 공개 초안에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박일홍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죠. 그 외환 차이, 파생 상품 손익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외환 차이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 차이는 여러 범주들의 정의를 충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은 외환 차이 위험을 파생 상품이나 기타 자산과 부채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복합적인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예, 계속해 주시죠. 예. 네, 외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의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분류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시면 재무범주로 분류되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항목에 대한 외환 차이는 재무범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네, 진행해 주시죠. 사장 상품과 위험 회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합니다. 사장 상품과 위험 회피를 외환 차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서 공개 초안의 제한 사항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파생 상품은 외환 차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즉 파생 상품 손익은 관리하는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합니다. 다만 손익을 총액 계상해야 한다면 투자 범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고 위험 관리에 사용되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범주를 식별하는데
과다한 원가나 노력이 드는 경우에 간편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이 위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 범주로 분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인 현금 흐름표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금 흐름표에 대한 제한사항의 목적은 현재 실무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금 흐름 표시 옵션 중에 일부를 삭제해서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고할 때 그 출발점을 영업손익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실무 다양성을 없애달라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자와 배당 표시 옵션을 삭제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자 지급과 배당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이자 수치와 배당 수치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합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는 고객금융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주요 사업활동 중 하나인 기업들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분류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자 배당 손익의 손익계산서 분류와 동일하게 이자 배당의 현금흐름을 분류합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현금 흐름표에서의 세 가지 활동 명칭, 또 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범주의 명칭이 동일합니다. 즉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런 그 명칭이 동일하다면 이 현금 흐름표의 표시나 손익계산서의 표시가 서로 일관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와 현금흐름표 범주의 완전한 일관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는 스탠드얼론 투자의 결과를 반영을 하고요. 반면 현금흐름표의 투자 범주는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 현금 흐름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퀵과 처분에 따른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의 투자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의 그 범주는 기존의 IAS 7번에 있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익계산서의 개선 내용과는 아직은 일관성이 확보된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합계와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와 범주, 그다음에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접수된 질문 중에 박인영 선생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익세스 캐시의 분류를 재무활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은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기업 내부 목적에 맞춰서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현금성 자산을 뭐 영업이냐 재무냐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목적에 맞게 분류하도록 하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별로 그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손익이 다르게 표시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 공개초안 제한 사항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해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좀 더 방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웨비나를 첫 번째 했을 때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은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못 해드린 게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몇 가지 아주 재미난 질문을 뽑아서 박일홍 선생님이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몇 개 뽑아서 해주시죠. 박일홍 선생님.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종속기업 처분에 따른 손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개 초안에서는 종속기업 처분 손익의 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단 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종속기업 처분에 따른 손익은 그 성격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투자범죄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개 초안에 대한 피드백 심의 과정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도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손익에 모두 표시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한국에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SB의 공개 초안에서는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같이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또한 필수적 또는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영업손익과는 별도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투자 같은 기업의 지분법 손익은 공개 초안에 따르면 아마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영업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이 매우 작거나 거의 없게 될 겁니다. 대신에 영업손익 및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중간합계에 포함되어 표시될 겁니다. 이렇게 공개 초안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든 창투자 같은 기업의 지분법 손익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구분돼서 표시되긴 할 텐데 영업손익 금액이 매우 작거나 거의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송스럽지만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피드백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ISB에 커뮤니티 레터를 제출하실 예정이라면 이러한 이슈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지난 1차 웨비나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역시 한국에 계신 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예리한 사례 질문들을 해주셔서, 향후에 이제 이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아주 많은 점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영호 선생님, 혹시 이 서베이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저희가 서베이를 잠깐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했는데요. 걸리는 시간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베이 내용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해당 소속기관, 그다음에 중간합계에 대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관계기업, 공동기업, 그다음에 손익범주에 대한 분류에 대한 지침,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지금 참석자분들의 서베이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웨비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은 몇 개 안 되고 매우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이 서베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방법. 해당 란에 클릭 하신 다음에 제출을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웹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정도 라인에 슬라이드가 있고 헤드셔츠가 있고 그 옆에 서베이즈라는 버튼이 있죠? 그거 클릭하면 됩니까? 네, 지금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 화면상에 보면 지금 서베이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베이의 결과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 2분 뒤에 제가 서베이 결과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용자분도 한 분 해주셨고 거의 한 6, 7분, 10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10분 정도 하셨네요. 그렇군요. 재미난 한국의
이해관계자, 우리 계신 분들의 그 의견들이 과연 어떤지, 그 어떤 시사할 수 있는 좋은, 재미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잠깐만 서베이가 진행되는데 여기 질문이 세 번째로 또 온 게 있습니다. 그 손익가는 재화와 영역 제공에 사용된 자산의 경우 처분 손익은 영업범주에 분류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금 흐름표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 아까 박일홍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현금 흐름표의 그 표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는 지금 100% 일관성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명칭은 똑같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적하신 질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영 선생님,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네, 이 내용도 이제 필수 관계 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와 현금으로 분류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이셨는데요. 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그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을 완전히 다 일관되게 맞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보드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이 내용들은 지금 둘 간의 어떤 일관성을 맞추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젝트 진행도 지금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주로 손익계산서의 표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 또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non-IFRS 성과 측정치. 한국에서는 그런 non-IFRS 성과 측정치의 표시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유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그 BIFRS 성과 측정치를 표시하고 있어서 회계 정보가 많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익계산서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손익계산서의 표시를 개선하다 보니 이 현금흐름표의 부분은 조금 개선 내용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손익계산서의 범주와 현금흐름표의 범주가 일관성이 100% 확보되어 있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한국의 이해관계자 분들께서 아니다, 이거의 일관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그런 피드백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런던에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박영 선생님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웨비나를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박영선한테 마지막으로 넘기기 전에 한국의 그 회계기준원의 우리 그 도와주신 여러분들 김재호 선생님이나 한원희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또 IASB에서는 박일홍 선생님이 파견 나와서 열심히 이 프로젝트 웨비나를 준비하였고 또 IT팀에서 사이먼 버헤넌 우리 선생님이 이 웨비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국에 계신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의견을 주신 것이 가장 고맙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일홍 선생님, 그 서베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분 정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두 번째 중간 합계 중에 어떤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물론 영업손익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86%. 그 다음에 영업손익 및 필수 관계기업,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익 순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47% 정도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라는
부분이 30%,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21%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손익을 분류하는 지침이 일관되게 적용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가 불명확하다라는 부분과 영업 범주가 불명확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은 한 8.7% 정도 분께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한국에 계신 우리 회계 전문가 여러분들, 저기 이 국제회계 기준은 런던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회계 관계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회계 기준, 국제기 회계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주인의 의식을 갖고 직접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